댐이라는 게 원래 물을 가둬두는 거대한 저금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테헤란 시민 1,500만 명의 생명줄인 댐 5개 중 4개가 저수율 1%에서 11%까지 떨어졌습니다. 저금통 바닥을 긁어도 동전 하나 안 나오는 수준인 거죠. 서울보다 사람이 많은 도시가 이 5개짜리 물통에 전부 매달려 있는데 그 통이 텅텅 비어버린 겁니다. 테헤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 400만의 제2도시 마슈하드도 댐 저수율이 3%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고, 전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주요 댐 19곳이 저수율 5% 미만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나라 전체의 지표수가 말라붙은 거예요.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숫자가 등장합니다. 211세 제곱킬로미터, 이란이 지난 20년 동안 땅속에서 빨아올려 날려버린 지하수의 총량인데요. 감이 잘 안 오시죠? 한국에서 제일 큰 소양강댐 있잖아요. 그 댐을 통째로 비우는 걸 70번 반복해야 이 양이 됩니다. 70번이요? 수자원 전문가들은 이걸 통장에 비유하더라고요. 매달 월급 200만 원이 들어오는 통장에서 매달 500만 원씩 뺏은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잔고가 0원이 된 건 당연한 결과겠죠. 전문가들이 이란의 현 상태에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물파산. 파산이라는 단어가 국가수자원에 붙는 날이 실제로 온 겁니다. 땅속에 물을 무리하게 퍼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땅이 꺼집니다. 스펀지를 꽉 짜면 쪼그라드는 것처럼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그 위의 지표면이 그대로 주저앉는 거예요. 지금 테헤란 서쪽 지역이 매년 31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두 번째 숫자인데요. 국제 기준으로 집안 치마는 연간 5mm만 넘어도 빨간불이 켜지거든요. 이란은 그 기준의 60배를 찍고 있는 겁니다. 60배요. 아파트 단지 바닥이 매년 자 하나 길이만큼 내려앉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건물에 금이 가고 도로가 갈라지는 건 시간 문제겠죠. 세 번째 숫자는 더 충격적입니다. 90%. 중동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다고 불리던 우르미아 호수가 있었는데요. 이 거대한 소금 호수의 면적 90%가 지도 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수량으로 따지면 98%가 증발한 거예요. 나사 위성 사진을 1995년과 지금으로 비교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한때 짙푸르던 호수가 지금은 거북이 등껍질 같은 하얀 소금 바닥으로 변해 있거든요. 여기에 네 번째 숫자가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45%. 최근 이란의 평균 강우량이 평년 대비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최근 20년 중 가장 메마른 해를 보내고 있는 거죠. 댐은 비었고 땅은 꺼지고 하늘에서 비마저 안 내립니다. 물을 빌려올 곳이 어디에도 없는 완벽한 삼중고가 완성된 겁니다. 물이 부족하면 그냥 목이 마른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물이 마르면 경제가 무너져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 커피 한 잔이 여러분 입에 들어오기까지 커피콩을 심고 키우고 수확하고 볶고 운반하는 전 과정에 물이 약 140m 들어갑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제품 속에 녹아 들어간 이 물을 경제학에서는 가상수라고 부르거든요. 이 가상수라는 개념을 알고 나면 세상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입고 계신 청바지 한 벌 만드는데 물 7,500리터가 필요해요. 대형 욕조 30개를 꽉 채울 수 있는 양이죠. 자동차 한 대는요, 10만에서 15만 리터입니다. 부품 하나하나 깎고 씻고 도색하는 모든 공정에 물이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수준에서 회로를 새기는 곳이잖아요. 먼지 한 톨만 들어가도 불량이 나니까 극도로 정제된 초순수라는 물이 필요한데 이게 하루에 3만 8천 톤씩 들어갑니다. 수도꼭지가 멈추면 반도체 라인이 멈추고 라인이 멈추면 전 세계 스마트폰과 자동차 생산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인 거죠. 물이 단순한 생존 자원이 아니라 현대 산업의 혈관이라는 걸 이란이 지금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물이 마르면 나라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집으로 비유해 볼게요. 물은 거대한 집 전체를 작동시키는 메인 수도관이에요. 이 밸브가 잠기면 화장실만 못 쓰는 게 아니라 보일러도 꺼지고 세탁기도 멈추고 결국 그 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지금 이란에서 정확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나 던졌는데요. 물 부족이 이대로 심화되면 2050년까지 특정 지역의 GDP가 최대 6%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6%가 어느 정도냐면 1930년대 대공황 때 수준이에요. 물 때문에 대공황급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도 끔찍합니다.
댐이 마르면 수력 발전이 멈추잖아요. 전기가 끊기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를 돌릴 수가 없어요. 펌프가 멈추면 남은 지하수도 못 쓰게 되고, 물이 더 부족해지면 발전은 더 안 되고, 물이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가 물을 순환시키는 구조에서 첫 번째 톱니바퀴가 빠져버린 겁니다. 도시 인프라도 무너지고 있어요. 집안 치마로 건물이 두 동강 나고 도로가 쩍쩍 갈라지면서 지하에 묻힌 상하수도관이 수시로 터집니다. 고치는 속도보다 부서지는 속도가 빠르니까 복구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급기야 수도를 아예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비용이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만들어낸 청구서치고는 너무 잔인한 금액이죠. 그런데요, 이 모든 재앙이 하늘 탓이 아닙니다. 가뭄이 갑자기 들이닥친 게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인간이 직접 설계한 인재라는 거예요. 원래 이란은 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거든요. 카나트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산꼭대기에서 스며든 지하수를 중력만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까지 끌어오는 지하 터널이에요. 펌프도 없고 전기도 필요 없습니다. 자연이 채워주는 만큼만 가져다 쓰는 구조라 3,000년을 써도 지하수가 마르지 않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었냐면 2016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1963년 팔레비 왕조가 이 모든 걸 뒤엎어버립니다. 당시 이란은 석유가 콸콸 쏟아지던 시절이었거든요. 넘쳐나는 오일머니에 취한 정부가 농업 근대화를 외치면서 백색혁명이라는 걸 밀어붙였는데요. 핵심이 뭐였냐면 3,000년 묵은 카나트를 구식 취급하고 기계식 펌프를 전국에 깔아버린 겁니다. 자연이 허락하는 만큼만 쓰던 시대가 끝나고 기계로 원하는 만큼 뽑아 쓰는 시대가 열린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물 사용에 보조금까지 때려박으면서 물값을 사실상 공짜로 만들어버렸어요. 공짜 물이 눈앞에 있는데 아껴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이 교과서가 아니라 이란 땅 위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진 겁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이 터지면서 상황은 더 꼬여버립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가 미국한테 강력한 경제 제재를 당하게 되면서 하나의 강박에 사로잡혀요. 식량만큼은 절대 남의 나라에 손 벌리지 않겠다는 거였죠.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었어요. 국토의 절반 이상이 비 한 방울 안 오는 사막인 나라에서 물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작물들을 억지로 심기 시작한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벼농사를 짓겠다고 덤빈 거나 다름없었죠. 결과가 어땠느냐? 나라가 가진 전체 수자원의 92%를 농업에 몰아부었는데, 정작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0%였습니다. 물의 90%를 쏟아서 경제의 10%를 버틴 거예요. 이보다 극단적인 비효율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죠. 정부도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 고쳤어요. 왜냐고요? 표 때문입니다. 농촌지역 표심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선거철만 되면 농업용 물 보조금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우물을 더 파는 게 이득인 거예요. 전국에 관정이 100만 개가 있는데 그중 절반인 50만 개가 불법으로 뚫린 우물이었습니다. 정부가 단속을 했느냐? 아니요. 오히려 불법 우물을 슬쩍 합법으로 눈 감아줬어요. 표를 얻기 위해 국가가 스스로 지하수 파산을 도운 셈이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리석은 정책의 범주였다면 이 다음부터는 차원이 다른 탐욕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산하에 하탐 알 안비아라는 거대 건설 회사가 있거든요. 이 조직이 이란의 물 위기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넣은 핵심 주범입니다. 댐 하나 짓는데 수조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이들 눈에는 댐이 물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돈을 담는 금고로 보였던 겁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서류상 요식 행위에 불과했고, 이렇게 해서 이란 전역에 약 600개의 댐이 우후죽순 들어섰어요. 세계 3위 댐 건설국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자랑이 아니라 재앙의 훈장이었죠. 얼마나 막무가내였냐면 거대한 소금 지층 바로 위에 고트반드 댐을 올려버리는 참사까지 벌어졌습니다. 소금벽이 물에 녹아내리면서 하류 카루강의 염도가 35%나 치솟았고, 그 강물에 의지해 수백 년을 살아온 대추야자 40만 그루가 소금물을 먹고 떼죽음을 당했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댐들의 설계 구조입니다.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의 강물을 막아서 자기네 정치적 텃밭으로 빼돌리도록 짜여 있었거든요. 주민들의 생존권을 댐으로 차단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연설에서 이들을 워터 마피아라고 불렀고, 국제 연구기관은 이란의 물 위기를 가뭄이 아닌 거버넌스가 주도한 붕괴라고 공식 결론 내렸습니다. 반세기 동안 썩어온 내부가 이 지경인데 바깥에서는 진짜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전쟁의 불꽃이 이란의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 미군이 이란 캐슘섬에 있는 핵심 담수화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담수화 시설이 뭐냐면 바닷물에서 소금을 걸러내 마실 물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사막 국가에서는 이게 곧 생명줄이거든요. 이 시설 하나가 날아가면서 주변 30개가 넘는 마을의 식수 공급이 단숨에 끊겨버렸습니다. 대체할 수원이 없는 마을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 내몰렸죠. 이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바로 다음 날 바레인의 담수화 시설에 드론을 날려버렸거든요. 바레인이라는 나라는 식수의 90% 이상을 담수화에 의존하는 곳입니다. 한 방의 드론이 국가 전체의 수도꼭지를 흔든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SNS에서 이란을 압박하면서 발전소, 유전에 더해 담수화 시설을 콕 집어 파괴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물을 만드는 공장이 미사일 표적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따로 있어요. 이란 부셰르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게 폭격당하면 방사능이 걸프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전 세계 담수화 역량의 절반이 이 바다에 몰려 있거든요. 오염된 바닷물로는 민물을 만들 수 없으니 6천만 명의 식수 생산이 한꺼번에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국제인권기구들은 수자원 인프라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민간인의 생존을 인질로 잡는 전쟁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중동 이야기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이 지정한 물 스트레스 국가예요. 거기다 에너지를 한 방울도 자체 생산 못하는 절대 수입국이죠. 우리 산업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원유의 70%가 사우디, UAE 같은 중동 국가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실은 배의 95%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좁은 목이 하나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틀어막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실제로 봉쇄되면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하루아침에 증발합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뚫고 올라가는 거죠. 32살 김대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볼게요. 유가가 10% 뛰면 한국 물가는 0.6%포인트 올라갑니다. 출근길 택시비가 오르고 점심 배달비가 오르고 퇴근 후 장보는 마트 물가까지 줄줄이 치솟는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는 가벼워지는 겁니다.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도 물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거든요. 초순수가 하루 3만 8천 톤씩 필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국내 대기업이 용인에 짓고 있는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가 공업용수 확보를 못해서 착공이 3년째 밀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총알은 있는데 물이 없어서 총을 못 쏘는 꼴인 거죠. 똑같이 국토의 절반이 사막인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란과 출발선이 거의 같았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도착한 곳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바다에서 물을 가져오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했어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해수 담수화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지금은 국가 식수의 80%를 바닷물에서 직접 뽑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번 쓴 물도 그냥 버리지 않았거든요. 하수와 폐수를 첨단 기술로 다시 깨끗하게 되살려내는 폐수 재이용률을 85%에서 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세계 1위예요. 지구상에서 물을 가장 아끼는 나라가 된 겁니다. 농업 쪽은 더 기발합니다. 사막에서 스프링클러를 틀면 물의 절반이 증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개발한 게 점적 관계라는 기술인데요. 식물 뿌리에만 물을 한 방울씩 정밀하게 떨어뜨리는 방식이에요. 허공에 낭비되는 물이 거의 없는 거죠. 이 세 가지 혁신이 합쳐진 결과가 놀랍습니다. 물 부족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오히려 옆 나라인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에 물을 수출하고 있어요. 물을 공짜로 퍼주다 파산한 이란, 물 한 방울의 값을 매기고 기술로 승부한 이스라엘, 같은 사막에서 출발한 두 나라의 결말이 이렇게까지 갈라진 겁니다. 자원의 양이 아니라 관리의 질이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는 걸 이 두 나라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0년 전 카나트라는 경이로운 기술로 사막을 정복했던 문명이 무너진 건 하늘이 비를 멈춰서가 아니었습니다. 물을 공짜로 뿌리고 사막에서 벼를 심고 부패한 조직이 댐을 돈벌이로 전락시킨 인간의 선택이 부른 참사였죠. 그 결과는 호수의 증발, 땅의 붕괴, 그리고 물 한 모금을 두고 벌이는 생존 다툼으로 돌아왔습니다. 20세기가 석유를 둘러싼 블랙골드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물이 가장 강력한 자원이자 무기가 되는 블루골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유가 뒤에 숨겨진 물 전쟁의 흐름을 지금부터 반드시 주시하셔야 합니다.